네, 안녕하세요. 교육과정평가원의 이승미입니다. 오늘 이 연구와 관련하여서 이병천 박사님, 이수정 박사님, 조기 박사님, 허예지 박사님, 그리고 오수정 연구사님과 방은희 선생님이 함께 하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연구는 교육 자체에 따른 학교 교육 과정, 그리고 지역 교육 과정의 실태, 그리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탐색하였는데요. 이 연구의 선행 연구들을 먼저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저희 원에서 교육과정 거버넌스 그리고 교육과정 대강화 연구가 있었고요. 2019년도에는 교육 자치에 따른 국가 수준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탐색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교육 자치와 관련하여서 우려될 수 있는 교육 격차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초중학교 교육과정 이수 기준의 설정 방안 탐색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공통 교육 과정인 초중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지향하고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역과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설계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탐색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연구에서 진행된 사항들을 보시면 관련 개념을 정립했고요. 외국 사례들을 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또 이론적 탐색과 사례 분석, 설문조사, 델파이 조사, 전문가 협의회, 면담 등을 활용하여서 지역 수준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 학교 수준의 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본 발표에서는 주로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개념 정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현장과 그리고 이론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 자체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과정 설계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지역화 또는 교육과정 자율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지역화와 자율화의 개념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현재의 실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새롭게 정립한 개념을 보시면은 교육과정 지역화는 각 수준, 이때 수준이라는 것은 지역 및 학교 수준을 의미합니다.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자율화는 또한 지역 및 학교 수준에서 교육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지향점을 살펴보시면 조금 더 명료하게 각 개념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 지역화의 지향점을 보시면 첫 번째 지향점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향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 두 가지 항목이 기각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각된 항목은 지역에 대한 내용 제시 자체를 교육과정 지역화라고 볼 수 없다. 이것은 학습량을 더 부과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지역 교육과정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지역화라고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요. 두 번째 기각된 항목은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교육과정 지역화의 지향점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았을 때 지역 감정 조정 등과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입니다. 교육과정 자율화는 그 지향점을 보시면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교육 전문직 및 교원의 교육과정 전문성 신장과 발휘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적인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교육과정 지역화와 교육과정 자율화가 어떠한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둘 다 궁극적으로는 학교 수준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이 실현되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 지역화와 자율화의 궁극적인 실현 수준은 학교 수준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점에서 저희가 교육 자체와 관련하여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보다 중점을 두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부적인 측면에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는 사회문화적 배경, 정치적 이해관계, 관련 법규, 이론적인 측면의 다양한 측면의 어떠한 요구들이 서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학교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서 특히 교육청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참여하여서 이렇게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학교교육과정의 설계, 특히 교육자치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설계를 무엇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조사 등을 거쳐서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협업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교육자치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설계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참여다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여 건전한 방법으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수렴하여 결정된 역할을 수행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참여는 권리와 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때 협업은 모든 주체가 함께 결정하고 결정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특정 주체나 주체 내에 특정인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실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협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 교육 과정이 그 교육자치로 인하여서 설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 이 학교는 교육 과정을 교육자치를 통해서 설계하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제 조건을 저희가 3가지를 도출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상위 수준 교육 과정의 대강화입니다. 근데 이 대강화는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국가 수준만 대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각 수준의 바로 상위에 있는 교육 과정은 다 대강화되어서 그 각각의 수준에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주체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 각 주체가 원활한 소통과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 전제 조건을 도출했고요. 그렇다면 이 교육자치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의 범위는 어디를 포함할까요? 본 연구에서는 지금 빙산의 일각과 같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수면 위로요. 그런데 이것은 편제 및 시수 배당, 성취 기준, 교수학습, 평가 이러한 것들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구성된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학교에서 지역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그것과 관련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 인적 자원, 시설 설비 등의 준비와 활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협업을 포함하는 지역 및 학교의 역사, 전통, 관행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범위는 특히 교육 자치에 따라서 교육과정의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와 문화를 모두 포괄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지역 수준에서는 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 이거와 관련하여서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의 교육과정 업무 담당자들과 그 온라인 협의회를 수행하였고요. 더불어서 그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고 또한 델파이 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범위, 교육과정, 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제 학교 수준에서 또는 교육청 수준에서 이와 같은 그 지역교육청의 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한 것이 지금 여기 이 3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교육과정에서의 그 대강화, 학생 선택권, 그리고 책무성 확립 이 부분이 제시되었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왜 이러한 그 지원 지도가 필요한가?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원 제도를 제시하였는가라고 하는 목적, 방향의 명료화, 그리고 각각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지역 내 내재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져 있는 인프라 구축,
각 주체의 교육과정 전문성 지원 등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제안했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교육 자치와 관련하여서 학교 교육과정을 수용하고 그거와 관련된 사회적인 인식 변화에 대해서 홍보와 확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특히 초등 현장에서는 교과서 순서대로 가르쳐야 하고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지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팽배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과 관련하여서 이것은 어떤 학교 수준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역 수준에서도 다양한 홍보와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하면서 만들어낸 도식이 이겁니다. 말하자면 그 17개 시도시에서 저희가 일반 학교하고 자율학교, 혁신학교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수 학교들을 추천받기도 했고 일반적인 학교들을 추천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면담과 전문가 협의회 그리고 학교 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학교의 유형 말하자면 일반 학교, 자율학교, 혁신학교라고 하는 유형이 좀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일관된 결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된 방식에 따라서 교육 자치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정도가 3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보시는 정책이, 변화도입기, 도약기입니다. 말하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자치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기보다는 문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발휘된 것, 예를 들면 20%의 시수 증감이라던가 집중 이수라던가 여러 가지의 것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작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수 사례를 모방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실화되지 못하는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도입기는요. 이 학교들에서는 실제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해서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조직 및 제도의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가장 많은 갈등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변화도입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는 일반 학교, 변화도입기는 자율학교나 혁신학교에서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저희 연구의 결과입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가 여쭙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델파이 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다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약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 자치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될 뿐만 아니라 운영과 그리고 그 성과가 내실화, 가시화의 단계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교육 자치라고 하면은 뭔가 학업 성취도라던가 학생들의 학업 성과와는 조금 다른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2단계 학교들을 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교육 과정과 그리고 수업, 평가에 반영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의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학교가 저희는 이제 3단계로 제시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따가 좀 더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다단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까요? 국가는 어떻게 지원해야 할까요? 학교의 다양한 수준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정책위의 경우에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지원이
교과와 관련된 교과 형태로 완결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완결된 형태로 그 학교의 프로그램이 투입되기 때문에 관련된 그 지원들도 인적 물적 지원자도 그 지역교육청에서 세트로 학교에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교에서 커다란 어떤 그 저항감을 느끼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지역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가 지역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역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것도 괜찮구나, 또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여기에서 무엇을 좀 더 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들과 자신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재구성의 논의를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도입기 학교입니다. 변화도입기 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되고자 하는데 지금 실행 주체들 간의 의견이 막 수렴되면서 서로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까요? 이때에는 학교가 결정할 수 있는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또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변형해 볼까? 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재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들이 죄송합니다.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중단기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좀 더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인 도약기에는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이 단계에서는 학교 고유의 교육과정 설계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학교 개별 학교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지역 수준에서 공동 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교만 계속 우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와 더불어서 지역 내에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그 도약기 학교에 가장 필요한 그러한 지원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리면 그 활용 자료집 교육 자치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설계의 진단 및 지원 방안 활용 자료집이라고 하는 것을 그 보고서의 부록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 여기에서 이제 조금 보실 텐데요. 그 학교 교육과정 설계를 우리 학교가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진단하는 겁니다. 그럼 진단하려면 진단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하여서 학교 전반의 측면뿐만 아니라 참여자인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특히 교육과정 설계 범위인 교육과정, 제도, 문화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그 각각 설계를 점검하는 그런 진단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진단 도구들을 보시면 그 진단을 통해서 우리 학교가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정책기인지 변화도입기인지 도약기인지 설계 단계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출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의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요즘은 학교에서 그 교육청과 지원청과 연결해서 그 자율장학을 많이 하고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학교의 단계는 이러한 단계이니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좀 더 명확하게 학교의 지원 단계에 따라서 그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그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혹시라도 저희가 이렇게 이건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진단하시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혹시라도 그 외부적인 시각에서 학교를 줄 세우게 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으로 개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설계 전반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지금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여기에 보시면 일반적인 특징, 관련 주체의 참여빈 의사결정 과정,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환류와 관련하여서 각각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정책이냐 변화도입기냐 도약기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진단하실 때는 우리 학교가 어디다
그 명칭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1번, 2번, 3번에 제시되어 있는 설명을 보시고 그 설명에 따라서 진단 결과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도 사실은 이 학교 교육과정 설계 전반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교육과정 업무 및 교무 업무 지원,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 지원, 이러한 그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서 그 제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과 관련하여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우리 학교는 그 중에서 만일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업무 및 교무 업무 지원이 아까 그 진단을 해봤더니 우리는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됐다. 또는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됐다라고 하면 그것이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그 세부 진단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그 다음 장면에 나와 있는 지금 넘어갔는데요. 진단 항목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지원 항목에서의 지원 사항들을 그 교육청이나 아니면 학교 내부에서의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제시를 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진단과 그리고 그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의 정책 지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법규를 개정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연결된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렇게 3가지의 정책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을 명료화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우리가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면 보통 학교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은 편성 운영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 편성 운영할 때의 교육과정은 주로 그 편제 및 시수, 성취 기준, 교수학습, 평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해 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사실 학교교육과정이나 지역교육과정에서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것 외에 제도 및 문화적인 측면까지를 포괄해야 합니다. 따라서 편성의 어떤 개념을 좀 넘어서 설계까지 그리고 운영의 개념을 넘어서 경영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용어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좀 개념 자체를 확장시켜 나가고 그로 인해서 교육 자치에 우리가 필요한 교육 과정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 방안을 좀 명료하는 겁니다. 교육과정 자율성과 교육과정 책무성의 방향인데요. 첫 번째는 현장 이제 의견을 저희가 좀 수렴을 해서 제시를 하였는데요. 사실 앞에서 살짝 제가 빼먹고 넘어갔는데 저희가 정책 제언을 제언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었고 그에 따라서 또 다양한 전문가 협의회, 디스커션 그룹 운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출된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과 관련하여서 교원의 참여를 좀 강조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학생, 학부모의 참여와 협력을 포함하는 단계로 좀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 책무성과 관련하여서 기초학력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정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내실화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이 다음 학년군에서 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진학과 진로를 계획하여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측면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규의 개정안입니다. 저희가 그 보고서 심사를 받았는데요.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가장 많이 지적한 부분이 지금 제시된 이렇게 법규의 개정안이 매우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상세하고 많은 법규가 교육 자치를 위해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관련된 인프라나 제도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제시하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규의 운영에 대해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좀 더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과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역할이 보통 그냥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학교의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자율성으로 좀 더 명료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원의 역할과 관련된 것입니다. 당연히 교원분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수행하시고 전문성 있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직원의 임무에 연구 활동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연구는 수석 교사가 교사의 연구를 지원한다라고 하는 항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교사의 그 연구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게 되면 앞으로 교사의 연구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학부모인데요. 학부모 학생의 참여와 관련하여서 그 두 가지 점의 법규에 어떤 지금 현재 누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학부모의 의무는 제시되어 있는데요. 거꾸로입니다. 권리는 제시되어 있는데 학교 참여와 관련된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하여서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현장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이 교원의 어떤 그 권리, 교육권 이러한 것들이 많이 지금 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와 관련하여서는 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무성과 관련된 규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90년대 초반부터 그 학부모회가 만들어져 왔지만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자치 활동에 대한 규정도 신설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의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이제 연결된 협업체제 구축인데요. 연결된 협업체제 구축은 교육과정의 대강화가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개수, 성취 기준 개수 또는 어떤 시수, 퍼센트 이렇게 양적인 측면으로 많이 규정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그 실질적인 내실 있는 교육과정 대강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하여서 교육과정의 대강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만 대강화되어서는 안 되고 지역 수준에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제안을 했고요. 또한 학교 교육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및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거에 따른 교육 자체의 정도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천편일률적인 방법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좀 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안하였는데요. 그 다변화하기 위한 방안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저희가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에 제안한 것처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본래의 목적으로 좀 더 가깝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이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어쩌면 관료적이고 학교를 좀 더 뭔가 규제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꼭 바꿔야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저희는 일단 그 교육지원청이 학교 교육과정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성격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자 하고요. 여기에 관련하여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 배분, 주요 역할, 인적 구조, 장소 활용 방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그 교육지원청이 학교 교육과정의 지원센터로서의 실질적인 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 특히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사는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대학을 졸업해서 임용시험을 합격하여 교사가 된 후에 현장에 나가면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교사의 공식적인 교원 자격 기준에 의해서 그것들을 보강해 갈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이 조금은 미흡한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대학을 졸업하면 2급 정교사 자격증 그리고 현장에서 3년 정도 그 교직 경력을 쌓은 후에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자격증이라던가 어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사들이 교육 자치와 관련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공식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교사의 어떤 그 개인의 전문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게 좌우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 계시는 부장 선생님들, 교장 교감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그 장학사 연구사님들, 이분들께서 현장에서 많은 세월 동안 노력하시면서 얻은 전문성이 사실 굉장히 가볍게 취급되거나 또는 그것이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없거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거나 또는 그분들도 무엇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은데 그런 과정이 없거나 라고 하는 측면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그런 사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과 같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로 가는 단계는 유지하되 그 다음 단계로서 교과 전문가 자격증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학교 교육과정 전문가 자격증 단계, 마지막으로 지역교육과정 전문가 자격증 단계를 신설하여서 각 자격증으로 넘어갈 때마다 호봉을 좀 승급을 시킨다던가 또는 관련하여서 그 지역 대학이나 연구원 파견을 가능하게 하거나 교원 연구년제 대상자 우선 선발 또는 학교 관리직, 전문직, 수석교사 시험에 대한 그러한 자격을 획득하게 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여서 교사가 교육 현장에 투입되고 난 후에도 체계적으로 그 교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그런 지원 방안을 이와 같이 자격 기준의 세분화를 통해서 제시하는 그런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시한 3가지 방안은 다 저희 연구에서 그 정책 제언으로 제언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원분들께서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학생들에게 정말 적합하고 우리의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교육 자치가 꽃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연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